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1년 12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자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쾌적한 기온을 갖는 그런 달, 한 3달 되나요? 그런데 요새가 바로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경주 지역에선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란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런 심란함 속에서도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국회 의석수 많다고 힘 과시하면 협치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다수결의가 민주주의의 근과 옥조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수결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분명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과 옥조는 이런 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제도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다수라는 이름으로 묵살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대표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새누리당은 수적인 힘으로 밀어붙인 적이 없느냐? 바로 이 점을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상대적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지만 과거 절대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새누리당 역시 수적 논리만을 강조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 논리를 펴는 것, 이거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진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장관의 태도가 공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지진 때 먹통이 됐던 홈페이지의 용량을 대폭 늘렸다고 했지만 또다시 먹통이 되는 것을 보면 국민안전처가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명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아직도 할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의 해명이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라 문제를 솔직히 시인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할 때라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더민주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마지막에 역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내년 대선에서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요새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안철수 의원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권에서 분열이 발생하면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이런 분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정치는 진짜 생물이죠.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그 청산으로 기울던 한진해운 말이에요. 예. 산업은행이 개입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이 유력한 방식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지원 금액을 확정하면 나머지 부족 부분을 산업은행이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한항공이 600억 지원해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600억 지원하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600억 원을 지원을 확정할 경우 한진해운이 운영자금 총 1,100억 원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물류 대란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라 하고요. 이 600억 원 때문에 국내 1위 국적 선사 파산시키고 해운을 고사시킬 수 있냐 이런 네. 여론하고요. 또 부산을 중심으로 지금 영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런 부담도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액이 14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연되면 화물을 제때 받지 못한 화주들이 한진해운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 규모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회계법을 통해서 한진해운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법원이 평가하고 있고 11월께 최종 보고서 받아서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 1,100억 원 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선박과 화물 압류금지 명령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싱가포르는 돈 더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연 산업은행이 여기 개입한다고 해서 과연 극적으로 반전이 가능하겠느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진해운 문제 이게 참 지금 경제 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1,100여 곳에 달하는 알뜰 주유소 가운데 한 50곳이 간판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끊겼고요. 예. 지속되는 저유가로 마진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자영 주유소 43곳, NH농협과 한국도로공사 주유소 7곳 등 50여 곳에 달하는 알뜰 주유소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145곳에 달하는 알주유소가 4.3% 감소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계약을 해지한 알뜰 주유소가 57개
곳인데 예. 이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것이고 결국 알뜰주유소 1,300개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아하.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에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발언 이후로 이제 보조금 주고 세제 혜택 주면서 키워왔지 않습니까? 예. 소득세 법인세 깎아주고요. 예. 시설 개선비도 줬고요. 그런데 이제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였는데 지금은 뭐 지난 19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배럴당 42.43달러니까 예. 반 이상 깎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소득세 법인세 혜택 없어지고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 상태에서 알뜰주유소 4건 곳에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문을 닫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알뜰주유소 관련된 정부 정책 손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대기업 2곳 중 한 곳은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 그런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대기업 채용 절벽이 현실하면서 구직자들의 취업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경련이 21일 어제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를 통해서 삼성, 현대, SK, LG 등 500대 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48.6%가 올해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줄이겠다라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비슷한다는 것은 뭐 40%였고 늘릴 것이다라는 건 겨우 11.4%에 그쳤고요. 새로 뽑는 인력을 축소하는 기업의 52%가 바로 현재 뭐 걱정하는 대로 국내외 경제와 업종 경기 상황 악화가 가장 컸다. 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들 안 그래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글쎄요. 대기업에서 줄이니까 또 걱정입니다. 요즘 제자들 힘들죠. 예, 아유 걱정해요 진짜. 아니 뭐 제 제자도 그렇고 제 자식들도 그렇고 진짜 요새 이거 제가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 스포츠를 책임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달 5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하면서 뭐 선거 구도가 좀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이 다음 달 5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이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네. 어제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과 이 장호성 당국대 총장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 있고요. 네. 이 전병관 경희대 교수도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이 통합체육회 초대 회장 선거는 4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다고 일전에 말씀하셨었죠? 예. 그죠? 그러면은 이 통합된 체육회의 초대 회장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 뽑히는 분은.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안이 뭐예요? 일단 급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난 3월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은 됐는데 아직까지는 단순한 조직 통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뭐 똑같이 체육 업무를 담당은 해왔지만 이 조직 체계하고 스포츠를 바라보는 이 철학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별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통합체육회가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은 우선 이 체육회가 화학적으로 이 진정한 통합을 이뤄서 새로운 출발을 이끌어내야지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롭게 출발해서 화합을 하려면 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철학, 이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이 한국 스포츠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계의 특징이 상명하달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이 비전이나 방향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통합 그리고 새 출발의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이 현안이
지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취지는 좋잖아요. 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다는 거. 예. 이게 뭐 에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의 균형을 좀 잡아보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맨날 구경만 하는 체육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그런 어떤 체육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이제 방향 설정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이제 추진할 이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한국 스포츠가 그동안은 이 국위선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엘리트 선수 위주로 발전해 온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경제도 발전했고 국민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스포츠가 일종의 이 전시 효과를 노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한계가 온 거거든요. 스포츠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대라는 요구가 높아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체육계가 좀 뒤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국민 행복,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통합체육회가 출발했고요.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잘 풀어갈 분이 통합체육회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왜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두산 말이에요. 예. 지금 정규리그 우승을 앞두고 있는데 NC가 지면은 두산의 우승 세리머니가 좀 쑥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야 이거 절묘하게 됐어요. NC하고 LG하고 어제 무승부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절묘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이 NC와 LG가 연장전 대접전을 치렀는데도 무승부에 그쳤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두산이 잠실 홈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예. 만약에 어제 그 NC가 졌다면은 좀 쑥스러운 우승 세리머니가 될 수도 있을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두산이 정규리그 우승에 도전하게 되고요. 예. 기아는 넥센을 5대2로 이겼는데 4위 LG, 5위 기아입니다. 5위 기아하고 6위 SK 승차가 3경기 반이 되면서 사실상 LG하고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축구에서는 전북현대가 언제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지금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전북이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17승 14무이거든요. 31경기째 무패 행진입니다. 올 시즌 K리그 개막 후에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는 무패 행진이 아니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패 우승에 대한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경기에서는 김신욱 선수가 2골 뽑아내면서 K리그 통산 100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태리 로마가 말이에요. 2024년 올림픽 유치에 나섰는데 지난 6월에 로마 시장으로 당선된 라지 시장이 이분은 뭐 굉장히 큰 모양이네요. 이름이 라지예요. 예. 이 라지 시장이 올림픽 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라지 시장 새롭게 지난 6월 선거에서 로마 시장에 당선된 여성 시장이거든요. 예. 어제 기자회견 갖고서 2024년 올림픽 유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올림픽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마가 1960년 올림픽 개최 때 진 빚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올림픽은 사업가에겐 유용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올림픽 개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탈리아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 마테오 렌치 총리가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해서 이탈리아 부흥의 상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로마 시장이 새롭게 당선이 되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조반니 말라고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로마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올림픽 유치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발생한 빚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진 빚인데요. 예? 근데 예. 아직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빚을 갖고 있다. 이야, 예. 대단하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화장품과 아기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무려 12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 살을 빼듯이 화학물질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화학제품과 이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환경 소재는 더 가까이, 화학제품은 저 멀리, 화학물질 다이어트를 실천해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출근길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죠. 8시 34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 난 구간이 있는데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이 정체가 더 되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아직은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고, 반대 구리 방면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아직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하루 나들목을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도 광진교 이전부터 청담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내부 순환로 따라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 터널에서 연인램프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성수대교 방면 홍지램프부터 정릉 터널 지나는데도 아직은 30km 서행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축농증 말입니다. 대개 이거 병원에 가면은 뭐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병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축농증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수술 직후에 두개골 손상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지금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사 출신이시죠? 이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축농증 수술 받다가 사망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뇌를 싸고 있는 뼈가 있는데요. 예. 네, 축농증 수술 중에 그 뇌 바닥 쪽 뼈를 골절시켜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뇌를 싸고 있는 이 뼈가 있다. 그게 해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안쪽에 뭐를 골절시켰다고요? 네. 코 속의 천장은 예. 그 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뇌 바닥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뇌 바닥 쪽에 저평골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축농증으로 저평골동 수술을 하다가 뼈를 골절시킨 거죠. 즉, 그 뇌 바닥뼈를 골절시켜서 구멍이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보죠? 네, 뇌 바닥 쪽에 그 뼈가 좀 약해요. 한마디로 코 우위 쪽이죠. 속 우위 쪽. 그러다 보니 가끔 수술을 하다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예, 그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뇌출혈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처럼 이제 사망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료기호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고 이후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수술 중에 과실로 이제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뤘다는 걸 의료진은 알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이거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덮으려고 이렇게 하면 밝히기 힘들 텐데 말이에요. 네네. 그 국과수에서 부검을 할 때는 병원 기록도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수술 중에 사망한 환자도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사망 원인을 모르니까 변사체로 해서 이제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환자 부검 소견하고 진료 기록과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부검의가 이를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과수의 부검에 의해서 밝혀진 거군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이 해당 사건 의사들이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원래 기왕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증이요? 기왕증. 기왕에 내 뼈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뼈에 문제가 있었다. 네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건 환자가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기록을 조작했는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과실이 있으니까 이제 조작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요. 예. 가끔 이제 소송 중에서 하다 보면 기록부를 조작한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어요. 예. 한 몇 건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건수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마다 달라서요. 근데요, 만약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나고 그래서 진료 기록을 손을 대고 이렇게 되면은 처벌을 받죠. 네, 받습니다. 예. 그 의료법에서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네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고요. 예. 자격정지 1개월이 있습니다. 의사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 1개월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조금 좀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의사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사건인데도 너무 네네. 좀 자격정지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조금 짧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민영사상 유가족들과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가 보도가 되던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적인 처벌은 어차피 있긴 있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경하게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민사상이라는 것도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이 뼈가 좀 원래부터 이상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조작한 것도 그렇고 그럼 합의를 왜 해요? 이게 본인들의 주장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사건이 아마 이거 밝혀지기 전에 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밝혀지기 전에. 예. 의료진들은 자기는 과실을 알고 있으니까 병원 측은 과실을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걸 밝혀지기 전에 미리 막 합의를 한 거죠, 급하게. 그렇군요. 지금 의료사고 소송 여러 건 맡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일반 환자가 병원 측이나 의사를 상대로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예? 예, 아무래도 의학지식이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사의 의료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사고에 의심이 있을 때는. 예, 우선은 진료 기록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를 아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명백하지 않다면 부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걸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검은 굉장히 피하거든요. 그렇죠. 사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어렵더라도 부검을 하시는 게 밝히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해철법 시행되면 의료사고 구제 좀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사 측이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사망이나 중증장애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조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후하고 오늘 새벽 일본하고 미국이 연달아 금융정책을 내놨는데 우선 일본 통화정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은행이 어제 발표한 통화정책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가가 2%를 넘을 때까지 계속 돈을 푼다. 것이고요. 또 하나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10년 장기금리 0%로 정한다. 이겁니다. 우선 물가가 2% 넘을 때까지 돈을 풀겠다는 것은 돈을 계속 풀어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뜻인데요.
현재 일본 물가는 마이너스 0.4% 수준입니다. 마이너스군요. 예. 물가가 마이너스니까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경제가 탈피하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기 금리를 0%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대책인데요. 일본이 경기를 살린다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냐 하면은 은행들이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못 해주더라.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경기가 더 위축되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예. 장기 금리만큼은 0%대로 올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출 받을 때는 이제 장기 금리를 대게 받으니까 은행들이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은행들이 이제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은 대출이 늘고 기업 투자도 회복된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주가 지수가 어제 1.91% 올랐고요. 또 일본 엔화도 달러당 101엔 수준에서 102.7엔 수준으로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이건 일종의 이제 호재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 경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의문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경제는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장기 금리를 0%대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대출 더 안 받고 투자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이번 대책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기준 금리 동결 오늘 새벽에 이제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혼란스럽죠. 예. 아니 근데 제가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근데 이 미 연준하는 그 앨런 의장인가요? 예. 이분도 참 말해요. 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기준금리 가지고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계속 놀려만 버리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제 동결해 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세계 경제가.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7%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옐렌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여건이 개선됐다. 이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결국 인상 대신에 동결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이 벌써 1년째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올린다 했다가 안 올리고 또 올린다고 했다 안 올리고 이런 일을 6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니까 세계 경제는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내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컸던 우리 경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호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지만 12월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 예. 어떤 전망이 아주 그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간을 번 것이지 예. 문제가 해소된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 금리 인상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중국 같은 신흥국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틈에 그래 우리는 먼저 준비한다. 그래서 경제 체질 개선하고 기업 투자 늘린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을 해서 다른 나라가 이제 타격을 받을 때 우리가 일어선다. 이런 어떤 역발상을 좀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번 이상. 근데요, 우리나라 지난 2,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50% 이상을 건설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예. 나왔는데 이게 결국 이제 저금리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3%인데요.
이 중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1.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 성장률 중에서 건설 투자가 기여한 비율이 1.7 나누기 3.3 이렇게 하면 51.5%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이제 건설 투자가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건설 투자가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정도가 아주 심해졌다. 이게 말이 건설 투자지 아파트 투자 아니에요? 아파트 건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예, 사실은 그 주로 주택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사는 주택 건설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집만 짓고 먹고 사는 다른 산업은 지금 죽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가 상당히 이게 불안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건설 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기준금리를 1.25% 사상 최저로 내렸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싸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 보고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너무 낮게 이제 책정이 되니까 시중에 이제 부동자금이 대거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건설 열풍이 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정책 처방이 정말 불안한 아주 위험한 임기응변이라는 건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제 성장의 기본 산업은 무너지는데 건설 투자는 억지로 늘리니까 경제가 거품으로 들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일단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가서 거품이 꺼지면 경제가 정말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성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거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품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계부채 그 주택담보대출도 많을 텐데 예? 그거 어떡합니까? 그 거품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제 자꾸 부풀려지고 있다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 투자가 이렇게 증가를 해서 경제 성장률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가계부채 증가라는 건데 건설 투자 증가가 정말 국민 소득이 늘어나서 증가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빚이 늘어서 증가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가 1257조 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만 늘어난 것이 125조 원이나 됩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최고속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가지고 결국 억지로 경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경기가 안 살아나면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결국 이제 같이 쓰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치면은 아주 이제 불안한 그런 어떤 성장으로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저금리로 아파트만이 짓고 또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래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 아파트값이 공급과잉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국 그 폭발을 할 수 있는 뇌관이죠. 근데 진짜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달려보면 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짓고 있어요. 네, 이제 정부가 자꾸 이제 규제 풀면서 권장을 하고 금리가 너무 싸니까 이제 짓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공급된 민간 주택이 51만 가구 정도거든요. 올해도 같은 수준의 이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방부터 미분양 가구가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가 결국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예상된 건설 투자 증가율이 7.3%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거의 절반인 3.9%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은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 투자가 이제 동력이 꺼지면서 그것이 경제를 이제 안고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가계부채가 이제 폭발하고 경제가 추락하는 이런 어떤 대혼란이 빚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바람직한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뭐 어떻게 펴야 됩니까? 일단은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시켜서 경기 살리겠다.
그걸 버리고요. 정말 경제 체질 개선에서 경제 살린다 힘들어도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경제 정책 기조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금리는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이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정책을 펴가면서 단계적으로 국제금리 추세에 맞춰가는 조금씩 올리는 거. 네네. 그런 어떤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